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피격으로 부상을 당하고도 예정대로 전당대회에 참석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통령 후보로 39살의 제이디 벤스 상원의원을 지명해 전당대회 열기를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자 나흘간 열리는 전당대회의 첫날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공화당 대의원 2,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명 투표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지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오하이오를 시작으로 각 주별로 대의원 의장이 마이크를 잡고 대통령 후보 지명자를 호명했는데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서 투표 시작 20여 분 만에 과반을 넘겨 후보직을 확정했습니다. 과반을 넘길 당시 호명 투표에 나선 대의원 의장은 마침 트럼프의 차남인 에릭 트럼프였는데 후보 지명 당시 상황 잠시 보시죠. On behalf of our entire family and on behalf of the 125 delegates in the unbelievable state of Florida, we hereby nominate every single one of them for the greatest president that's ever lived, and that's Donald J. Trump. 트럼프는 연초부터 진행된 경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일찌감치 후보 자리를 확정했지만 이 전당대회에서 후보 지명은 이를 공식화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후보 지명 자리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오늘 밤 전당대회 현장에 나타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지난 주말 피격 이후 첫 공개 연설에 나설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와 함께 대선에 나설 부통령 후보도 지명이 됐죠.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함께 대선에 출마할 부통령 후보로 39살 제이디 벤스 상원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오랜 숙고 끝에 가장 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물로 벤스 의원을 골랐다고 밝혔습니다. 1984년생인 벤스 의원은 1952년 이후 최연소 부통령 후보로 기록이 됐습니다. 벤스 의원은 트럼프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가까운 친구 사이인데 트럼프 주니어는 왜 벤스가 선택됐는지 CNN 기자의 질문에 그가 가진 스토리 때문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오하이오주 흑수저 출신인 벤스는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고 정계에 입문한 입지전을 쓴 인물로 회고록 힐빌리의 노래가 큰 인기를 끌면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쌓았습니다. 회고록은 넷플릭스 영화로도 제작이 됐습니다. 강경 보수 성향인 벤스 의원은 지난 주말 피격 사건을 두고 트럼프를 파시스트로 비난한 바이든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바이든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벤스는 트럼프와 함께 부자 감세와 중산층 증세를 추구한다며 집권을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What do you make of JD Vance. JD Vance? What do you think of JD Vance? He's a clone of Trump on the issues. A clone of Trump on the issues. So I don't see any difference. 네, 공화당은 이렇게 열기가 뜨거운데 이에 반해서 바이든 대통령 측은 다소 침체된 분위기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 토론 이후 바이든 사퇴 요구가 거셌던 민주당에서는 지난 주말 트럼프 피격 사건 이후 분위기가 잠잠합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은 바이든 인지력 논쟁이 잠시 멈췄고 누구도 이 민감한 주제를 총격 이후 논의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선 패배 우려가 커지면서 바이든 대통령 사퇴론을 꺼내기가 힘들어진 상황이라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NBC 뉴스와 진행한 단독 인터뷰가 방영될 예정인데 미리 공개된 영상에는 트럼프를 관역 중앙에 놓아야 할 때라고 한 발언은 실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주말 트럼프 피격 사건 이후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잘못을 인정한 겁니다. 다만 해당 발언은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가 아니라 트럼프의 거짓말에 집중하라는 말이었다며 폭력 선동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네, 유세 중 총격을 받았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부터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당대회장 주변은 경비가 삼엄해졌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피격당한 지 하루 만에 전당대회가 열리는 밀워키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를 내리면서 주먹을 들어 보이며 건재함을 과시합니다. 트럼프는 나흘 일정으로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 등장할 예정입니다. 연단에 올라 부통령 후보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겪은 총격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하게 됩니다. On the RNC, I think this is going to really heighten the nation's interest in the vice presidential pick, in the speeches later in the week, and then, of course, culminating with Trump's speech on Thursday. 전당대회가 열리는 프로농구 밀워키 벅스의 홈구장은 경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행사장을 중심으로 일정 구역까지 총기 반입이 허용되기 때문에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토니 에버스 위스콘신 주지사는 총기 반입 금지를 비밀 경호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o we used our authority already at the municipal level to take that sort of security precaution that we were able to do. But in terms of banning weapons in the outer perimeter, that is not within our purview because of state law. 바이든 대통령도 세 번째 대국민 연설을 통해 폭력이 아닌 단합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You know, the path forward through competing visions of the campaign should always be resolved peacefully, not through acts of violence. 비밀 경호국은 연방정부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보안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경호에 대한 불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There is no security that exists anywhere in this world that is foolproof. For all of the preventive measures you take, the bad guys come up with countermeasures, so to speak. 총격 사건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등장하는 트럼프와 밀워키 전당대회장에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4가지 범죄 혐의 가운데 하나인 기밀문서 유출 사건의 형사 기소가 기각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가도에 날개를 다는 모습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문서 표지에 굵은 글씨로 1급 비밀이라는 제목이 선명합니다. 퇴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에서 발견된 서류들입니다. 미국 정부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에 나섰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Today, an indictment was unsealed, charging Donald J. Trump with felony violations of our national security laws. 하지만 이 사건은 유무죄를 따질 것도 없이 기각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기소를 맡은 특검을 법무부가 임명한 것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 특검이 활동했지만 문제가 없었다는 반론에 대해 판사는 정부가 면밀한 법적 검토 없이 관행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일축했습니다. 기밀 유출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4가지 형사사건 가운데 유죄 선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돼 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달 초 연방대법원의 면책특권 인정에 이어 법정에서 또 한 번 중요한 승리를 거둔 셈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자신에 대한 마녀 사냥을 모두 신속히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지만 11월 대선까지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번 결정을 내린 에일린 캐넌 연방 판사는 지난 2020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네, 요동치는 미 대선 전국 알아보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공화당 전당대회가 나흘 동안 열리는데요. 첫날에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을 했습니다. 투표 20분 만에 결정이 된 건데 이런 압도적인 지지 배경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미 그동안 공화당 예비선거를 통해서 트럼프 후보의 독주가 계속되었고 트럼프 후보가 총 약 2,500명의 공화당 선거인당 중에 절대 과반수인 1,225명을 이미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런 선거인단이 그 순서를 가 오면은 어느 후보를 공식적으로 그 선거구를 대표해서 지명한다는 롤콜에서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모두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공화당의 공식 후보로 지명했기 때문에 네. 별 문제 없이
공화당을 대표하는 대선 후보로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 것이고 네. 이번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아침이죠. 그 공화당 밀워키 전당대 마지막 날에 이제 트럼프 후보가 공식적으로 등장을 해서 이런 당원들의 그런 후보 지명을 수락하는 연설을 하면은 정식으로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2024년 대선에 뛰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로 39살의 벤스 상원 의원을 지명을 했습니다. 1952년 이래의 최연소 부통령 후보인데 트럼프 아바타로도 불린다고요? 이제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를 지명할 때는 두 가지 이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는 대선 후보의 장점을 더 부각시킬 수 있는 러닝메이트. 두 번째는 대선 후보의 약점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보완을 해주는 러닝메이트를 지명하게 되는데 J.D. 벤스 오하이오 초선 상원의원이 트럼프 후보에게는 이 두 가지를 줄 수 있는 후보로 마지막 3명의 후보 중에 한 명으로 꾸준히 거론되어 왔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마가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또 자서전을 출판할 정도로 굉장히 그 탤런트가 많은 그 연설가이기 때문에 그동안 트럼프를 두둔하고 보호하는 여러 가지 여론에서의 그 참여가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에 대한 어떤 도덕성 결함이라든지 폭력 사주에 대한 트럼프의 그런 독재자 기질에 대한 공격이 나올 때는 이 J.D. 벤스가 러닝메이트로 계속해서 잘 이것을 수비를 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에 피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화당 내에서는 이런 트럼프 후보의 안전에 대한 또 그 공화당과 미국 정치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런 젊은 피, 에너지가 넘치는 흑수저 출신의 그 J.D. 벤스 오하이오 상원의원을 러닝메이트로 지명하면서 이 노쇠한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후보 사퇴를 하지 않고 그렇고 그런 기존의 정치를 되풀이하는 민주당과 달리 공화당은 트럼프의 노련함과 경험에도 의지할 수 있지만 J.D. 벤스 상원의원 같이 미래를 지향하는 에너지와 희망, 젊은 피가 넘치는 그런 당이라는 이런 대비를 부각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피습을 당한 이후에 트럼프는 한층 더 자신감을 붙은 모습입니다. 당시 트럼프가 보여준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Said,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네, 역사에 남을 장면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트럼프 특유의 쇼맨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쇼맨십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네. 그 이런 영상이 유권자들에게는 굉장히 강하게 각인이 됐을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도널드 트럼프가 인간으로 또 정치 지도자로 많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순교자로서의 이미지 그리고 폭력에 굴하지 않는 강인한 정치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도 강화된 것이 사실이죠. 네. 그래서 이런 역사에 남을 장면이 앞으로도 계속 도널드 트럼프가 결국에는 그 대통령직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미국을 이끌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폭력에 굴하지 않는 강인한 지도자라는 이미지가 강화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이런 그 노령 리스크라든지 인지 능력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 불리한 입장에 있는 조 바이든 민주당 측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대선 가도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지난해에 그 머그샷을 찍을 때도 표정 연습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미디어를 잘 이용할 줄 아는 어떤 천재적인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인데 이게 사실 정치인에게 중요한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한 능력이죠. 미디어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또 미디어를 잘 활용하려면 없는 것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자산이라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에 비한다면은 트럼프 후보가 이런 뭐 자유의 여신을 연상케 하는 주먹을 불끈쥐는 그리고 뒷배경에 푸른 하늘과 미국의 성조기가 펄럭이는 이런 것을
연출할 수 있는 준비와 능력이 있었다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이제 전당대회가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시카고에서 열리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공화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자기 당의 후보의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은 전당대회 전후에 그 흥행 효과에 입어서 그 혜택을 보게 되는데 이번에 미러키의 공화당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은 트럼프 후보의 약진이 당연히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민주당이 어떻게 전당대회 전후에 대응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사실 바이든 측에서는 이렇다 하게 트럼프 후보를 공략할 어떤 전략이라든지 무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까지는 트럼프 후보가 위험하다. 미국의 이익과 미국의 민주주의에 중대한 위협이다. 폭력과 시위를 사주하는 위험한 정치인이다. 이런 캠페인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펜실베니아 총격 피습 사건으로 트럼프가 폭력을 사주하는 선동가가 아니라 폭력의 희생자라는 그런 이미지가 강조가 됐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바이든 진영에서 트럼프가 미국한테 위험한 인물이라고 강조를 한다면 아니 왜 트럼프에 대해서 이렇게 위험한 발언을 하느냐 하는 공격에 맞닥뜨리기 때문에 네. 바이든 민주당 캠페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선거 전략을 빨리 개발해서 실행을 해야 됩니다. 네. 자, 총격 당시 몇 시간 만에 지금 극적인 모습이 담긴 사진이 담긴 티셔츠까지 인터넷에 판매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는 사실 지난해에 그 자신의 머그샷이 박힌 티셔츠 그리고 머그컵을 팔아서 선거 자금을 모으기도 했는데 이미지 정치에는 어쨌든 최적화된 인물임에는 분명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미지 정치를 계속하는 트럼프 대선 후보도 계속 기세를 올리고 있지만 과연 이런 이미지가 정치의 전부냐 이렇게 트럼프의 캠페인에 의구심을 가지는 미국 유권자들은 상당히 있죠. 네. 여기서 J.D. 벤스를 러닝메이트로 지명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선 후보로서 그냥 이미지와 말만 하는 후보가 아니라 내용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후보라는 것을 특수 출신의 자수성가한 그리고 해병대로 4년 동안의 이라크 전쟁에 또 참전한 애국자 이미지, 그 국민의 신뢰를 받고 중산층과 비기득권층의 목소리와 이익을 대변한 J.D. 벤스를 러닝메이트로 삼으면서 트럼프가 부족한 점을 J.D. 벤스가 메워주는, 즉 트럼프는 이미지가 있지만 또 J.D. 벤스는 내용이 있다는 식으로 이런 트럼프 J.D. 벤스 티켓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일단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은 현재 시간으로 18일에 할 예정이라는데요. 아직 피습 이후에 특별한 연설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만 피격 사건 이후에 연설문을 새로 썼다는 그런 인터뷰도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요? 예, 그 인터뷰가 그 피습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그 비행기 안에서 뉴욕 포스트 기자와 한 인터뷰의 내용이었죠. 네.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신이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까지 내가 준비한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은 이 바이든 행정부의 그런 잘못한 것을 신랄하게 그리고 비판하는 내용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새로 쓰기로 결심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연설문은 이런 바이든 행정부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보다는 미국민의 화합과 단결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새로 쓸 것이다. 그 프로세스를 시작했다는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과연 준비된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원고 없이 즉흥적으로 그 자리에서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할 것인지는 아직 두고 봐야 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피습 사건 이후로 그동안 그 대선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던 멜라니아 여사가 트럼프 후보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는 보도가 뉴욕타임즈에 나왔습니다. 하나는 이런 피습 사건을 겪은 당신은 이제부터는 좀 더 이런 증오와 폭력의 정치를 종식시키는 좀 더 도움이 되는 미국인들의 화합과 평화를 강조하는 연설을 해달라 이런 조언을 했고 두 번째는 빨리 러닝메이트를 결정해서 이런 공화당 당원들의 그런 불안감 그리고 미국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을 했는데 네. 트럼프 후보가 사실 J.D. 벤스 후보 선정 발표 24시간 전까지는 아직도 최종 후보 3명 중에 누구를 러닝메이트로 지명할까를 결정을 안 했다고 해요. 네. 근데 멜라니아 여사가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는
그럼 빨리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오하이오 초선 상원의원인 JD 벤스를 후보로 결정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도 피격 이후에 지금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 바이든 대통령도 선거 전략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바이든 민주당 캠페인에서 계속 얘기한 것은 바이든 민주당 캠페인은 미국인의 통합을 지향하는데 트럼프 측은 미국을 분열시킨다, 폭력을 조장하는 그런 위험한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공격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총격 피습 사건 이후로는 그동안 바이든 민주당 캠페인이 강조했던 통합과 화합을 이제는 도널드 트럼프 대선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미국 국민들이 신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피습으로 목숨을 잃을 뻔했던 정치 지도자가 폭력에 굴하지 않고 의연하게 화합으로 나가자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느 쪽이 더 유권자 입장에서는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렇군요. 자, 어쨌든 지금 상황을 보면은 대선 전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그런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끝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갈까요? 어떤 남아있는 변수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일단은 이제 8월 19일, 20일에 시카고에서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바이든 측이 어떤 새로운 전략을 제시할지 그리고 어떻게 그런 캠페인을 이어나갈지를 봐야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한 차례 대선 후보 토론이 남아 있습니다. 9월 10일에 ABC에서 하는 토론인데 여기서 바이든 후보가 얼마나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맞서서 첫 번째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의 그런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JD 벤스 오하이오 상원의원을 지명했다는 것은 트럼프 캠페인 팀이 수세가 아니라 공세로 지금 기세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냐면 오하이오부터 시작해서 경합주, 소위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블루칼라 노동자 유권자들이 집중돼 있는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를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는 메시지입니다. 바이든 측에서는 이 경합주,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를 이기지 않고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선거인단 절반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여론조사에서 이 세 개 경합주, 특히 러스트벨트에 있는 이 세 개 경합주에서 여론조사 추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시면은 트럼프가 당선이 될지 바이든이 당선이 될지를 가늠해 보시기가 좋습니다. 특히 위스콘신을 주목하십시오. 여기서 바이든 후보의 지금 우세가 만약에 뒤집어진다면은 결국엔 대선 구도는 11월 5일 대선일까지 트럼프 공화당 후보에게 계속 유리한 쪽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스콘신을 네. 예,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이 세 개 경합주에서 그동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나는 맨주먹으로 성장한 흑수저 정치인이었고 캘리포니아나 뉴욕주, 텍사스 같이 뭐 인구가 많고 경제가 부흥한 그런 주의 출신의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기득권에 맞서서 여러분들 중산층과 성실하고 정직한 그런 노동자층을 대변한다 이런 이미지를 계속 구사해 왔는데요.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JD 벤스를 러닝메이트로 지명하면서 젊은 시절의 바이든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공화당의 젊은 피 그리고 스토리가 있는 흑수저 입지전진 인물을 내세워서 이런 트럼프는 결국엔 기득권층을 대변한다. 친기업적인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상쇄하려고 하는데 이 추세를 잘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 대선 전국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저격 장소는 경호를 책임지는 비밀경호국 SS에서 안전 취약 장소로 분류한 건물이었는데요. SS가 아닌 현지 대응팀의 책임을 맡겨 경호에 허점을 노출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미 NBC 방송은 여러 관계자를 인용해 용의자 매튜 크룩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총을 발사한 건물 옥상은 이미 SS가 잠재적 취약 장소로 지목한 곳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사전 인지에도 불구하고 용의자가 어떻게 건물 옥상에 올라갈 수 있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NBC는 지적했습니다. 미 비밀 경호국이 관련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킴벌리 치틀 비밀 경호국장은 현지 시간 15일 낸 성명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지시한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관련 독립적 조사에 적극 참여하고 의회의 어떤 조사에도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화당 전당대회 경호 계획을 자신한다면서 피격 사건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 세부 경호를 한층 강화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피격 사건 용의자 토머스 매튜 크룩스의 범행 동기와 관련해 아직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FBI는 크룩스의 휴대전화에 대한 1차 분석을 끝냈지만 범행 동기를 파악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미국 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크룩스의 소셜미디어 계정에서도 문제가 될 만한 위험한 표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크룩스가 학교 사격팀에 가입하고 싶어 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증언이 나온 가운데 사건 당일 크룩스는 사격 영상을 게시하는 인기 유튜브 채널에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봉선화, 연정 등으로 1980년대부터 큰 인기를 누렸던 트로트 가수 현철 씨가 지병으로 별세했습니다. 향년 82세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권준수입니다. 네, 현철 씨가 어제 별세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트로트 거장 현철 씨가 향년 82세로 별세했습니다. 가요계 관계자는 YTN에 현 씨가 오랜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는데요. 1942년생인 고인은 27살 때인 지난 1969년 데뷔했습니다. 처음엔 오랜 무명 생활을 거쳤지만 1980년대부터 큰 인기를 누렸는데요. 특히 1988년 절절한 가사가 담겼던 봉선화 연정을 시작으로 1990년 싫다 싫어 등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당대를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 이후 건강 문제로 무대에 서는 일이 줄었는데요. 수년 전 경추 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신경 손상으로 건강이 악화해 오랜 기간 투병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년엔 뇌경색 투병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면서 많은 팬의 걱정을 사기도 했습니다. 현 씨 슬하에는 일남일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고인의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전남과 경남 남해안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은 전남 완도와 고흥, 여수, 거문도 지역과 경남 통영, 거제, 고성, 남해 지역입니다. 기상청은 비구름이 전남에서 경남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낮까지 시간당 3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밤사이에는 전남 지역에 폭우가 내렸는데요. 광주지방기상청 자료를 보면 새벽 시간대 시간당 강수량은 진도 의신 103.5mm, 고흥 도화 85.5mm, 해남 78.1mm 등을 기록했습니다. 밤사이 전남 서남부 지역에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석촌동에 있는 호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투숙객과 소방대원 등 모두 11명이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창문 밖으로 새빨간 불길이 뿜어져 나오고 소방대원은 까맣게 그을린 방 안으로 연신 물을 뿌려댑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서울 석촌동에 있는 호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변에서 탄 냄새가 나가지고요. 제가 내다보니까 창문을 불이 엄청 타고 있더라고요. 연기도 많이 나고요. 호텔 주차장입니다. 이렇게 바닥에도 차 위에도 유리 파편이 곳곳에 떨어져 있습니다. 모두 31명이 구조됐고 투숙객과 소방대원 등 1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지거나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남자 혼자 담배 피다가 화재 방법이 올려가지고 CCTV도 있어가지고 빨리 신고를 해가지고 바로 와가지고.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지 20분 만에 담당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도로 위 승용차 한 대가 뒤집혀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서빙고동 반포대교 북단에선 달리던 택시가 전복돼 승객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시간쯤 뒤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방향 서평택 나들목 부근에선 화물차와 승용차 2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3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고 사고 수습 과정에서 40여 분가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의혹을 받는 유튜버 구제혁이 검찰에 자진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쯔양 측은 허위사실 유포로 2차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공갈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과거사를 빌미로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5,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고발된 유튜버 구제혁 이준희 씨가 검찰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쯔양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면서도 자신의 혐의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쯔양 측에서 폭로를 막아달라고 먼저 접근해왔고 5,500만 원은 그 대가로 합의한 금액이라면서 관련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녹취 내용도 물론 있고요. 그에 대한 녹취 내용은 제가 쯔양님과 계약을 맺기까지 있었던 모든 음성통화, 녹취, 카카오톡 통화 내역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 씨는 이번 일의 배후에 거대 범죄 집단이 있고 자신도 피해자라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이후 검찰청 민원실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증거로 이미 제출했는데 검찰과 사전에 일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조사는 받지 못했습니다. 같은 날 피해 유튜버 쯔양 측은 이 씨를 포함해 주작감별사와 범죄연구소 등 공갈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을 검찰에 고소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이들의 갈취에 대응할 여력도 없었고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교묘하게 협박을 이어가기에 원치 않는 계약까지 맺어야 했다는 겁니다. 또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에도 허위사실로 쯔양과 관계자 등에 대한 억측을 조장하는 등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고소를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온 서울중앙지검은 이미 이 씨가 연루된 사건 5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으로 쯔양 사건을 넘겼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사이버 레커로 불리는 일부 유튜버들의 위법적 행태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내부 정책에 따라 수익 중지 조치를 냈고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의 수익화가 중지됐습니다. 구제혁과 전국진, 카라큘라가 대상입니다. 유튜브가 이들의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를 정지시키면서 유튜브에서 수익을 낼 수 없게 됐습니다. 유튜브는 다른 사람에게 악의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학대나 폭력, 사기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크리에이터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들이 유튜브 플랫폼 밖에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가 되는 행동을 했다고 본 겁니다. 검찰도 쯔양 협박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천명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이들을 악성 콘텐츠 게시자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협박, 공갈한 경우엔 구속 수사하고 인격권 침해, 사생활 노출 등 피해가 크면 약식 재판이 아닌 정식 재판에 넘기라고 했습니다.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허술한 자체 단속 아래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던 폭로 행위에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구독자가 1,040만 명에 이르는 유튜버 쯔양마저 공갈 피해를 봤다는 게 알려지면서 사이버 레커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상황. 유튜브의 자체 제재와 향후 수사 과정을 통해 그늘에 가려졌던 유튜버들의 민낯이 얼마나 드러날지 또 어떤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36주 태아 낙태 영상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무게 있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자신을 20대로 소개한 여성 A씨는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36주 차에 들어서야 임신 사실을 알고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수술 후 근황을 담은 영상까지 추가로 올렸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출산이 임박한 만삭 임산부의 낙태 사례를 놓고 태아살인이라는 논란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A씨와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과거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사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A씨의 신원과 함께 영상의 진위 파악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난다 해도 처벌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신 24주를 넘어가는 낙태는 불법으로 규정하지만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지연되며 뚜렷한 처벌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일단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면서도 36주 된 태아를 낙태한 게 사실이라면 일반적인 낙태 사건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사안을 무게 있게 수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36주 퇴아는 스스로 생존하는 데 문제가 없는 한 명의 인간으로 봐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임신 중지로 사실상 인간의 목숨을 앗아간 만큼 살인죄를 적용할 여지가 있다는 건데 처벌만 강조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2월 대법원은 34주 태아를 제왕절개로 낙태한 의사에게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시술 뒤 임신을 중단한 여성과 낙태한 의사를 처벌하던 관련 조항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으면서 낙태 관련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법원이 34주 태아를 한 명의 인간으로 판단하면서 살인죄가 적용돼 처벌을 피하지 못한 겁니다. 논란이 된 36주 태아 역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인간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만약 영상 속 내용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태아가 아닌 인간을 죽이거나 죽여달라고 요구한 것인 만큼 살인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살인죄가 적용이 되려면 태아가 사람이 되는 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태아가 사람으로 살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인 거죠. 다만 임신 중지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걸맞은 처벌 조항을 설계하는 것이 먼저란 목소리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단은 어쨌든 여성의 자기결정 이런 거가 좀 전제된 부분이었어서 이게 정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식하는 살인과는 또 행위태양이 많이 달라가지고요. 헌재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0년 말까지 결정을 반영해 대체 입법을 하라고 요청했지만 논의는 답보 상태입니다. 지난 국회에서도 임신 중단 허용 기준을 14주나 24주까지로 정하는 안과 전면 허용하자는 안 등이 제시됐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처럼 조회수와 구독자 경쟁에 눈이 멀어 무법지대가 된 유튜브, 공적 제재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일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또 다른 유튜버, 이런 분들을 지금 사이버 레커라고 부르더라고요. 자, 검찰이 빠르게 수사에 나섰는데 이런 수사 의지가 이런 폭로성 유튜버들에게는 어떤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뭐 그 강제적인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겠죠. 근데 이번에 검찰,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넛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은 사실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졌다, 뭐 나만 그랬느냐, 그리고 표현의 자유, 뭐 이런 가치들 좀 같이 동반해가지고 그 처벌이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사실 그 처벌이 미비하다라는 것은 그 잠재적인 어떤 범죄자라든가 굉장히 조금 중요한 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유튜브도 빠르게 움직였는데 지금 이런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에 대해서 수익 중지 조치를 빠르게 내렸거든요. 이건 어떤 기준으로 내린 겁니까? 유튜브에 보면 이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유튜브가 이제 그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동일한 기준을 잣대를 이제 들이댄다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근데 예. 그동안은 사실 약간 추상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었고 저희가 이제 굉장히 좀 급하고 그다음에 이제 범죄와 관련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치가 조금 미비했었는데 사실 이번엔 굉장히 좀 그 여론도 안 좋았고 그리고 기사도 많이 나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일종의 패스트 트랙처럼 진행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수익 중지 이 부분이 내려졌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향후에 저희가 이제 국내법 마련이라든가 아니면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넛지들에 대해서 좋은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예, 커뮤니티 가이드라고 하는 자체 규정이 있는데 네, 그 규정에 근거해서 이렇게 지금 제재를 내렸다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런데 그동안 유튜브 플랫폼 자체의 자정 기능이 약하다는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상당히 빠른 움직임을 보인 건데 이게 기업 이익에도 해가 된다라는 판단이었겠죠? 맞죠. 그러니까 저희는 무슨 외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이윤 추구를 하는 기업과 상대를 하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이 사이버 레카라고 저희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그들이 고객이자 어쩌면 영업사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기업에서.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는 아무리 그렇다고 치더라도 뭐 ESG, CSR 이런 부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의 어떤 그 명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해가 된다라고 빠르게 유튜브가 판단한 것 같아서요.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지만 향후에도 장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런 사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유튜버들의 광고 수익이 운영사의 수익과 직결되는 그 구조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만 사실 이 외에도 그동안 자정 기능이 약했던 이유는 좀 몇 가지 더 짚어지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왜 이러지라고 생각했을 때 돈을 따라가 보면 조금 쉬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수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 한 10년 동안 새롭게 만들어진 어떤 용어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사적 제재라든가 뭐 정의 실현이라든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그게 이익 실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뭐 처벌도 있고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 뭐 70조에 의해서 명예훼손 그러면 내가 분명히 손해를 받을 텐데 그 위에 있는 가치가 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 모든 뭐 유튜버를 폄하할 뭐 의도는 없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그리고 이익 실현과 관련된 그 원칙을 드러냈을 때 그들이 계속해서 그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아주 경종을 울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 유튜브 관련해서 그 제재를 보면 노란 딱지 받았다 뭐 이런 말들 많이 있잖아요. 이게 삼진아웃제나 노란 딱지 이런 것들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장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뭐 이런 거 보면요. 어떤 특정한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그리고 이러이러한 콘텐츠를 포함을 했을 때는 뭐 어떤 딱지를 부여하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행동을 못하게 하겠다. 이런 사안들이 좀 있어요. 근데 아까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추상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번에 그 찌양 사건에 있어서 녹취록에서도 나왔는데 걸려도 이러이러한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우선순위가 내가 만약에 처벌을 받고 피해를 받더라도 그 다음에 제가 누릴 수 있는 편익이 있다면 그러면 그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들이 급한 걸 우리가 옥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근절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우리나라 미디어 환경에서 반드시 필요한 어떤 공적 제재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런 그 어찌 보면 유튜브 상에서의 무정부 상태, 아노미 상태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무질서한 상태의 배경에는 유튜브가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는데 일단 이번에 그 검찰이 수사에 나선 그 분야를 보면 유튜브 방송 자체에 대한 수사까지는 아닌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고소와 고발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네. 고발이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범죄 행위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제3자에 의해서 어쨌든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지금 검찰과 경찰이 보겠다라는 것은 그 콘텐츠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에요. 죄형 법정주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콘텐츠 자체에 대해서는 방송법에 저촉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이랑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명예훼손이다 아니면 비방을 목적으로 정확하게 뭐 훼손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정확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 제가 이제 그 유튜브 아노미라도 제가 어떻게 좀 얘기를 한번 해봤었는데 예, 유튜브 예. 특별법이란 말씀도 좀 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사적 제재 말고 공적 제재가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들어가서 그 콘텐츠 자체도 지금 사실 그 콘텐츠와 그들의 행동을 이렇게 나눠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콘텐츠가 동반돼서 그 콘텐츠에 의해서 협박, 공갈 그리고 그 이익 창출 뭐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지금 검찰이 보겠다라는 거니까 이 차제에 국내법을 조금 더 보완해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미디어 환경 생각해 보면 IT 뭐 세계 최고 그다음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보는 이런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우리나라에만 있는 미디어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미디어는 무엇보다 민생이고 여야가 없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차제의 이 국내법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일단 현행법상으로 유튜브는 지금 TV보다도 훨씬 더 영향력이 큰 상황인데 예. 어떤 제재를 받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유튜브 방송, 뭐 예, 유튜브 예. 봤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참 어폐가 있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영향력에 비해서 유튜브는 방송법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방송법에 네. 저촉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 언론중재위원회다 이런 공적 기관에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 정보통신망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보면 생각보다 아마 일반 소비자들도 느낄 텐데 굉장히 제재가 약해요. 그러면 잠깐 내가 뭐 안 하다가 오지 아니면 뭐 채널을 바꾸면 되지 막 이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예.
영향력이 있으면, 이 절대적으로 영향력이 있으면 그걸 자율적 규제에다 두는 건 굉장히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향력이 커진 만큼 일종의 굉장히 현명한 공적 제재도 굉장히 그 세부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디테일에 뭐 악마가 있다라고 하는데 천사도 네네. 디테일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법이 제정되든 개정되든 그런 보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유튜브 특별법이라는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지금 그 개념에 대해서 이제 고안을 해내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뭐 예. 앞으로 더 공부를 해야 되겠죠. 연구자니까 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아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소개를 예를 해주실 수 들어서 있을까요? 예. 저는 뭐 새벽에 있었던지 아니면 어제 저녁 때 있었던 것 같은데 유튜브가 이렇게 빨리 움직일지 몰랐습니다. 아, 예. 근데 그 해외 사례를 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는 전 세계에 동일한 원칙을 갖다 대겠다 그리고 갖다 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지난번에 부산에서 그 살인이 생중계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10시간 만에 내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급한데 그쪽에서 절차를 밟아서 진행이 된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기다리기가 좀 쉽지 않은 어떤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 유튜브도 수익 중지 창출과 관련돼서 들여다보거나 금지하는 것이 그 개별적인 소위 말해서 사이버 레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아킬레스 건이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너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럽의 경우에도 디지털 사업법이나 아니면 독일의 네트워크 집행법 같은 국내법이 있습니다. 그 법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SNS가 200만 이상 만약에 사용자가 한다면 그 굉장히 큰 대중성을 확보했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독일의 경우에는 혐오와 관련된 콘텐츠가 발견이 됐다. 그럼 신고 들어갑니다. 예. 그럼 24시간 내에 플랫폼이 뭐 개선을 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제가 기억하기로 한 650억 정도의 벌금을 물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국내법에 대해서 유튜버가 다국적인 그 플랫폼 기업이 고스란히 다 지켜야 된다는 것은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너지가 됩니다. 예, 이번에 예. 저희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렇게 진행이 안 됐었는데 한국 언론에서 굉장히 이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유튜브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특별법은 뭐 유튜브에 대해서 뭐 공적 기능 그다음에 뭐 순기능, 역기능 다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정비가 잘 되면 저희가 뭐 24시간 다 이렇게 하고 있는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조금 더 순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국내법이 정비가 되면 유튜브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 이것이 질서겠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최근에 충격적인 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 낙태를 콘텐츠로 해서 지금 게시를 했던 한 유튜버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자극적인 콘텐츠가 조회수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런 낙태 같은 일을 콘텐츠로 삼겠다는 사고 자체가 충격적이거든요. 자, 일단 미디어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미디어 환경에서 저도 미디어를 가르치고 신문방송학과 교수입니다만은 참 찜찜하기도 하고 이게 예. 도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이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미디어에 보면 공적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뭐 윤리라든가 명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콘텐츠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거 생각했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은 그 맨 위에 뭐가 있냐면 돈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조회수만 받고 그래서 이게 유튜브의 역할을 어디까지 규정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골드 버튼, 실버 버튼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사실 소름 끼칠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물어보지 않을 테니까 몇백만 모아오면 골드 버튼, 실버 버튼 주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약간 뭐 미필적인 어떤 그런 방조가 되고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예. 그 콘텐츠의 질에 대해서 그 콘텐츠의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사람들 많이 모아오면 우리가 골드 버튼, 실버 버튼 줄게라고 하는 물론 이제 대중성의 확보라는 것에서는 미디어가 현실이고 그리고 즐거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수익 창출도 되겠습니다만은 그 원칙 자체 그 하나만 대중성 하나만 뭔가 판단 기준이 되면 방금 말씀하신 그 사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아니 그냥 했어요. 돈을 벌고 싶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어떻게 될지 굉장히 걱정입니다. 예. 자, 이 여성의 그 뭐 영상이 조작 또는 뭐 날조된 것이다 이런 의혹도 있는데 이제 이와 별개로 논란이 되고 나니까 이 여성이 지금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유튜브 채널명을 바꿔서 요리하는 채널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사실 이렇게 보면 논란이나 어떤 이런 걸 일으켜 놓고 이제 발을 빼는 듯한 이제 그런 유튜버들 많이 있었거든요. 가짜 뉴스나 유명인들의 사망 소식을 전한다거나 그런 경우 많았잖아요. 자, 이렇게 채널을 바꿔서 그냥 운영하면 끝인가 좀 허무함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그 부분이고요.
저도 사실 성선설을 믿습니다. 그런데 미디어 관련돼서 공공선에 위배되고 모든 사람들이 합의한다면 이 사안에 있어서는 성악설을 일정 부분 믿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차도를 바꾸고 폭파시키고 내가 또 들어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잃을 것보다 얻을 게 더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예. 제가 사실 연구자로서 걱정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사이버 레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곧 AI 레카 옵니다. 지금은 사실 AI 기술이 저처럼 이제 업으로 하는 사람들만 쓰고 그다음에 일부 전문가들이 활용을 하잖아요. 예. AI가 뭐가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아마 모니터 앞에서 쓰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AI가 이렇게 스며들게 되면 향후에 이런 영상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얘기 나눴던 사이버 레카와 관련된 어떤 그런 가짜 뉴스 그리고 문제가 되는 콘텐츠들 아마 1분이면 몇 개씩 막 올라올 수도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국내법이 정확하게 정말 조목조목 마련되지 않으면 향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뭐 방송법, 방송사업법, 그다음 정보통신망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통적인 기준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1020 세대가 누리는 미디어 환경과는 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촘촘하게 제가 그래서 미디어는 민생이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이런 사이버 레카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인데 여기에 만약에 AI 같은 그런 기능이 이제 붙는다면 날개를 단다. 예, 그래서 지금 기준을 이제 손보는 게 필요하다. 이제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자, 조금 전에 10대, 20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내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억대를 버는 10대, 20대 유튜버가 1,3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 지금 억대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가 얼마나 있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세금과 관련돼서 신고가 된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1인 미디어 뭐 유튜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분들이 한 4만 명 정도 된대요. 근데 그 4만 명 중에서 소위 말해서 그 억대 뭐 연봉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억대 수익을 1년에 내고 있는 분들이 한 3천 명. 그럼 그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020 세대가 한 반 정도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플레이어들도 10대고 그리고 수용자도 10대고 그리고 문화를 적극적으로 즐기는 사람들도 10대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겁납니다. 그러니까 뭐 아이의 아빠로서 그리고 연구자로서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유튜브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뭐 아젠다라든가 도덕이나 원칙이라든가 판단 기준은 전부 다 대중성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1020이 전부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처음부터 뭐 AI 뭐 네이티브,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원칙이 대중성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자랐을 때 어떤 미디어 환경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플레이어가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조금 소름 끼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건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가져왔던 미디어 관련 법을 빨리 개정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미디어 환경을 줄 수 있을까? 전 세계에서 미디어 환경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1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여의도에서는 좀 일을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민이 좀 필요한 지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제 그 세금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유튜버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제 유튜브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광고를 배정한다든지 그런 수익도 있는데 그건 과세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개인 후원을 받는다든지 어떤 그 스폰서십을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잘 잡히지 않아서 이게 지금 과세의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건 현황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이 우선되어 있는 거죠. 아마 제가 알기로도 한 1분이면 아마 몇백만 개가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뭔가 후원이 들어가고 이걸 과연 트래킹을 할 수가 있는가. 근데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아마 이런 우리가 체크하지 못하는 어떤 그 돈의 흐름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했던 그 디지털 괴물이라고 할까요? 그 사이버 괴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환경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순기능적으로 유튜브를 생각해 보면 유튜브는 광고를 많이 달아서 이익을 얻잖아요. 그런데 일정 부분 광고를 보여주지 않아서 수익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역사상 어마어마한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근데 그거를 일정 부분 사용자들이 조금 더 악용해서 그걸 배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번에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떤 특정한 정보가 있었을 때 그거 폭로해주고 돈 받죠. 조회수 많이 올라가면 90만, 100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사법
특허과 관련된 과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도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폭로하지 않겠다고 또 돈을 뜯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고 현실은 돈의 흐름을 쫓으면 일정 부분 질서가 잡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 특별법에는 그 돈 그리고 규정, 처벌 이런 것들이 삼박자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촘촘하게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예. 자, 그 미디어 전문가시니까 이걸 여쭤보고 싶은데 이런 유튜브 콘텐츠나 이런 것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죠. 저도 뭐 유튜브로 아이를 키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 조금 죄의식도 느끼고 막 그랬습니다만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 3년 정도 주립대학에서 교수를 하다 왔는데요. 예. 저한테 처음으로 주어졌던 과목이 미디어 리터러시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어는 중립적인데 미디어는 역기능도 있고 순기능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19살이 됐으니 이런 부분은 알아야 된다. 그리고 관련법은 이렇다라는 걸 제가 그 미국 친구들한테 강의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한국에 오니까 그런 과목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가장 중요한 교육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소통이고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초등학교가 됐든 중고등학교가 됐든 아마 대학교 신입생이 됐든 간에 미디어 관련돼서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저 같은 사람들이 강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용 측면에서는 세계 1위. 그런데 현명하거나 효율적으로 그리고 올바르게 쓰는 거에서는 과연 이게 의문부호가 남습니다. 지금 어린 아이들을 비롯해서 미래 세대는 앞으로 미디어에 대한 노출이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바른 가이드라인을 이제 서둘러서 하루빨리 제정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7월 16일) 뉴스업 주요 일정 정리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오늘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청문회에선 강 후보자가 과거 논문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로 12.12 군사 반란을 거사로 표현한 것과 관련해 역사 인식 논란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7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 협상을 재개합니다. 민주당은 모레와 25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방송사법과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 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장동 일당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이른바 50억 클럽 가운데 한 명인 곽상도 전 의원의 2심 재판이 열립니다. 지난해 1심은 곽 전 의원과 아들을 경제 공동체로 볼 수 없다며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탈북민과 그 자녀들을 돕는 국제학교를 세워 아시아의 쉰들러라는 이름을 얻었던 목사가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2심 판결을 받습니다. 1심은 목사 천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검찰은 2심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뉴스업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어떨지 뉴스업 날씨 스튜디오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비 캐스터. 네, 화요일 아침 날씨엔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정체전선과 집중호우입니다. 오늘부터는 중부지방도 점차 정체전선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지금은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밤사이 전남 지방에는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전남 진도에 시간당 최고 103.5mm, 전남 해남에도 시간당 최고 78.1mm로 7월 기준 관측 이래 가장 강한 비가 내린 건데요. 200년에 한 번 발생할 법한 수준입니다. 지금은 강한 비구름대가 경남 남해안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낮까지 시간당 3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이고 곳곳에 산사태 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오늘 서울은 비가 언제 옵니까? 네, 서울에도 정오를 전후해서 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남부지방의 비는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중부지방은 내일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경남 남해안과 수도권, 강원 영서의 많게는 100mm 이상, 그 밖의 지역으로도 최고 6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중부지방은 오늘 밤사이 시간당 3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쏟아지겠습니다. 저지대 침수나 하천 범람 등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하천변 산책로나 지하차도로의 접근은 절대 삼가시기 바랍니다. 네, 더위도 걱정인데 지난 밤사이 서울은 열대야가 나타났죠. 네, 맞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돌면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서쪽 지방 곳곳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 동안에도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하겠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 30도, 대전과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당분간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겠고요. 남부지방은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날씨 앤 키워드의 윤수빈이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후반전으로 접어든 가운데 당권 주자들은 충청 지역 합동연설회에서도 상호 견제구를 날리며 경쟁을 펼쳤습니다. 특히 한동훈 후보의 우세가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다른 후보들 사이에서는 단일화나 연대론이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전당대회를 일주일가량 앞두고 열린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한동훈 후보는 대세론 고치기에 나선 모습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치엔 말을 아끼면서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만큼 여세를 몰아 결선 없이 단판 승부를 보겠다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투표율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변화에 대한 열망이 크고 우리가 승리에 대한 열망이 큰지를 그 투표율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판 또는 결선 역전을 노리는 다른 후보들은 한 후보를 상대로 거센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당 지도부가 전당대회 이후 총선 백서를 발간하기로 뜻을 모은 것을 두고 나경원 후보는 한 후보 출마 자체가 총선 패배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 책임을 본인이 진다고 말을 했었으나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출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마 자체가 총선 패배의 책임을 부정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희룡 후보는 한 후보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법을 거론하며 당정 갈등이 재점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의 의원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최상병 특검을 혼자 지금 아무런 상의도 없이 대통령도 반대하는데. 한 후보에 맞서 다른 후보들 사이 단일화나 연대 가능성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와 원희룡 후보 양측은 단일화 가능성에 여지를 남기면서도 서로 양보하라며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윤상현 후보는 결선 가능성을 언급하며 1차 투표 결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후보 간 연대가 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사실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하고 또 당원 여론조사하고는 좀 간극이 있을 거라고 보여요. 전당대회가 가까워지며 지지자들 사이 갈등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데 연설 도중 실제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도 연설회 시작 전 경선 과정에서 비전이 실종되고 비방만 가득하다며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 힘의 승리를 위해 당헌 당규를 준수해서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후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이번 주 수도권 합동연설회와 4차례 방송토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는 19일부터 곧바로 당원 투표가 시작되는 만큼 신경전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세 번째 TV토론회에 나섭니다. 1차 과반 득표를 목표로 하는 한동훈 후보에 맞서 나머지 후보들의 집중 공세가 예상됩니다. 특히 한 후보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 최상병 특검법과 함께 당정관계, 총선 비례대표 사천 의혹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결선 투표를 앞두고 염두에 두고 선거 전 막판 주요 변수로 떠오른 나경원, 원희룡 후보 단일화 관련 언급이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당권 레이스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 여부보다는 얼마나 되는 표차로 승리를 거머쥘 것인가에 더 관심이 쏠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압도적 승리도 적절한 승리도 모두 이 후보에게는 정치적인 부담이 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자신의 종부세, 금투세 완화론에 당 안팎의 비난이 나오자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정치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김두관 후보가 당 정체성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한데 원론적인 반응을 보인 겁니다. 다양한 입장들을 조정해가는 게 정치인 것이고 또 거기에 국민들의 뜻을 존중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김 후보는 이 후보뿐 아니라 당을 향해서도 정견 발표도 전에 투표가 이뤄지게 선거 규칙이 돼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출마의 변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내세운 만큼 이재명 1급 체제를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진보 개혁 진영을 포함해서 중도층까지 크게 아우르는 큰 정치를 해야만이 지방선거와 대선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한 이재명 대세론 속에서도 김 후보가 예상 밖 집중 공세를 이어가면서 이번 전당대회가 비명 또는 친문계 결집도의 시험대란 분석도 나옵니다. 민주당이 171이면 반반 정도로 친명 비명이 나누어져 있고 지금 이 시기에 비명이라도 이재명 대표 체제가 좋다는 분들도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후보로서는 90% 득표율의 압도적 승리를 해도 1급 체제란 꼬리표가 더 강해지는 만큼 찜찜한 뒷맛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2년 전 전당대회 때처럼 70%대 혹은 그 미만으로 득표할 경우엔 당 분열의 원심력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로서는 이처럼 딜레마에 빠진 전당대회 득표율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벌써부터 득표율과 이재명 리더십의 건재함은 무관하다며 방어 전선을 펼치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범야권 의회 민주주의 강화 연구단체인 미래를 여는 의회 민주주의 포럼이 오늘 출범합니다. 포럼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5선 정성호 의원과 4선의 민홍철 의원을 대표로 3선 김영진 의원을 연구 책임의원으로 보임할 예정입니다. 포럼은 국회의 국가 전략 수립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부와 권력 균형을 회복하는 것 등을 목표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41명의 의원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핵심 인물인 이종호 씨를 변호했던 이력으로 자진 회피 신청을 했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검사들이 수사에서 배제됐습니다. 공수처는 부장검사 A씨를 수사 지휘와 감독에서 배제 조치하고 수사검사 B씨를 직무에서 배제한 뒤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검찰 수사 단계에서 E씨 변호인을 맡았고 A씨는 같은 법무법인에 소속됐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 피고인 신문을 앞두고 진술을 거부해 신문 절차가 무산됐습니다. 김혜경 씨 측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요청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방어권 차원에서 포괄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건데 반면 검찰은 피고인 신문도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절차라며 맞섰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서정한 두 조문이 충돌할 때에는 피고인 진술 거부권의 효력을 우선한다면서 김혜경 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신문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서울시청 역주행 사고는 운전자 과실이 원인으로 보인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량 사고 기록 장치 EDR에는 운전자 차 씨가 엑셀을 90% 이상 깊게 밟은 것으로 기록되는 등 결정적인 단서가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서울시청 역주행 사고 열흘 만인 지난 11일 가해 차량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국과수는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난 것으로 봤습니다. 급발진 여부를 가를 중요한 단서 중 하나인 사고 기록 장치 EDR에는 운전자 차 씨가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았던 기록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0% 이상의 힘으로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나타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CCTV에서 브레이크 등이 켜진 것으로 보인 데 대한 분석도 있었습니다.
국과수는 가로등이나 주변 건물 불빛에 반사돼 브레이크 등이 켜진 것으로 보였거나 외부 충격으로 인한 전자적 결함으로 순간적으로 불이 들어왔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과수 분석과 관련해 경찰은 기대하지 않은 부분에서도 결정적인 게 몇 가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과수 분석으로 실체적인 진실에 근접했다며 심증을 형성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이상으로 인한 급발진보다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차시 추가 진술을 듣고 나면 더 이상 수사할 게 없을 것 같다고 말해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상급종합병원 입원 기간 2주가 만료돼 다른 병원으로 옮긴 차씨를 상대로 곧 3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차씨는 급발진을 주장하는 가운데 경찰은 조사 과정과 내용이 신병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며칠 전 울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현금 7,500만 원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주인을 추적해보니 80대 노인이 화단에 놓고 간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오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80대 노인이 은행 창고에서 현금을 찾습니다. CCTV에 찍힌 모습에는 돈다발을 그대로 어딘가에 집어넣습니다. 노인은 사흘 뒤 6km 정도 떨어진 울산 남구 아파트 CCTV에 다시 포착됐습니다. 노인이 연고가 없는 아파트를 다녀가고 보름 정도 지나 화단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5만 원권 돈다발 7,500만 원이 발견됐습니다. 검은 봉지에 담긴 5천만 원과 2,500만 원 돈다발은 아파트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이 잇따라 발견했습니다. 다른 데 같으면 내가 쓰레봉투에 엿붙지. 그 돈 준 자리라 호기심을 뜯어봤더만 그래 돈이 들었더라고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죄 연관성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단서는 돈다발을 묶은 띠지에 적힌 은행 이름과 3월에 입고됐다는 날짜. 경찰은 비슷한 시기 돈을 찾은 이들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고 유일하게 인출 경위와 사용처가 불분명한 노인을 주인으로 판단했습니다. 노인은 돈을 잃어버린 사실도 몰랐습니다. 병원에 간 적도 없고 실제로 이렇게 돌봐줄 사람도 없고 그런 상태라서 정확하게 판정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의사소통에는 특별히 지장은 없는데 지금 이 사례로 봤을 때는 조금 정상적이지 않다. 경찰은 노인이 몇 년 전 재개발 보상으로 많은 돈을 가졌고 범죄 연루 정황이 없는 만큼 전액을 돌려줄 예정입니다. 또 가족 없이 혼자 지내는 만큼 지자체에 통보해 도울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과 처벌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전북 남원시가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공무원을 사무관으로 승진시켜 논란과 함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북 남원시는 지난주 6급 이상 하반기 정기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5급 사무관 승진자 11명 중 맨 위에 이름을 올린 건 기획실 소속 일반 행정직 6급 A씨. 이 사무관 승진자는 승진과 동시에 4급 국실장에 해당하는 시민소통실장 자리에 직무 대리로 발령받았습니다. 문제는 해당 승진자가 약 한 달여 전인 지난 5월 31일 새벽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인물이란 겁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승진자는 남원 시내에서 회식 후 차로 약 20km를 달리다가 광주 대구 고속도로 하행선 38.8km 지점 갓길에 차를 댄 채 자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가 출동해 술 냄새를 맡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이에 세 차례 불응해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당시 타이어도 펑크돼 있어 경찰은 음주운전 중에 사고까지 낸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실 인정하세요? 당시 음주하신 거 맞죠? 왜 음주 측정 거부하셨어요? 사고도 내셨나요? 술 드시고? 당시에 술 드신 게 맞아요? 음주 측정 불응은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라 최대 해임될 수 있는 중징계 사안입니다. 법적으로도 음주 측정 거부는 명백한 처벌 대상인데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음주 측정 거부로 처벌받는 것이 오히려 손해입니다. 음주운전 관련 범죄를 공직의 중대 결격 사유로 보는 현행 법령이나 사회 상규에 반하는 승진 인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음주 측정 거부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도 승진 이유를 묻자 즉답을 피했습니다. 측정 거부한 것까지는
내용은 들었습니다. 현행범 체포된 것도 알고 계셨죠? 내용은 듣고 있어요. 근데 승진 인사에 좀 포함하신 이유를 좀 짧게라도 여쭤볼 수 있을지. 그 우리 인사팀하고 얘기하는 게 나을까? 일정이 있으시죠? 시장님, 그 시장님 인사권자시니까 한 말씀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남원시 인사팀은 범행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문제 없는 인사라고 해명했습니다. 남원시 직원들 사이에서는 징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되레 승진했다며 허탈하다는 반응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과거에도 인사를 둘러싼 논란으로 시의회와 갈등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인사권을 갖고 계시냐고요. 그럼 의원님이 시장하세요. 시장님 A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는 이번 국과장급 승진 인사로 조직의 화합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모범이 되는 자를 인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비위 공무원에게 허락된 탄탄대로가 과연 직원들이나 시민에게 어떤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건지 물음표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최근 큰 인기를 끈 드라마 선제업고 투여를 통해 대세 배우로 떠오른 변우석이 과잉 경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공항에서 경호원이 다른 이용객들을 향해 강한 플래시를 쏘고 항공권 검사까지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는데 소속사가 사과했지만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아시아 팬미팅 투어를 위해 홍콩으로 출국한 변우석. SNS에 올라온 당시 인천공항 영상입니다. 검은 마스크를 쓴 변우석 옆으로 따라오던 경호원이 손전등을 들어 불빛을 번쩍입니다. 캡처한 사진을 보면 순간 배우 모습이 잘 안 보일 정도입니다. 이뿐 아니라 공항 출입구를 통제하고 면세구역 내 라운지를 이용하는 다른 승객의 항공권까지 검사했다는 목격담도 뒤따르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해당 경호업체는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공항 경비대와 협의한 일이고 항공권 검사 역시 경비대와 같이 했다고 설명했는데 인천공항 측은 연예인의 경우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통제선을 설치하지만 출입구 통제나 항공권 검사는 협의한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제가 더욱 커지자 소속사는 사흘 만에 경호 수행 과정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경호업체 또한 거듭 사과에 나섰지만 논란은 국가인권위원회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한 누리꾼이 과잉 경호가 인권 침해라는 내용으로 진정을 냈다는 글을 올린 겁니다. 인권위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정이 접수된 건 맞다면서 인권위 법에 따른 조사 대상이 될지는 해당 부서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변우석 측은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인데 인권위가 이번 논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의혹을 받는 카라큘라, 전국진, 구제역 등 이른바 사이버래커. 유튜브가 이들의 채널 수익 창출을 중지했습니다. 적어도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는 유튜브로 돈을 못 번다는 얘기인데요. 어떤 이유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또 자체 제재의 한계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유튜브 수익 창출 구조부터 알아볼까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지는데 조회수가 가장 중요할 것 같지만 실제 수익은 광고, 채널, 멤버십, 후원 등 다양한 경로로 발생합니다. 사이버 레커에 대한 제재는 이 프로그램의 이용 권한을 중지하는 건데요. 하지만 이 밖에도 유튜버가 영상 내 광고, 스폰서십 계약 등을 통해서 별도의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제재 어떤 기준으로 적용될까요? 유튜브는 크리에이터에게 커뮤니티 가이드라는 규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데요. 스팸이나 사기 의도가 있어 보이는 콘텐츠, 지나치게 성적이거나 폭력적인 콘텐츠,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콘텐츠는 유튜브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제재 사례, 가로세로 연구소입니다. 가세연은 2년 전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과도한 추적 취재로 물의를 빚었는데 유튜브는 이를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수익 창출 중지 제재를 내렸습니다. 이런 제재를 유튜브 자체 결정에만 맡기지 말고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국내 방송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고 도덕적 아노미 상태의 유튜브를 정화하기 위해서는 유튜버 특별법 같은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죠. 사실상 절대 다수가 이용하고 또 사회 파급력도 큰 유튜브. 그래서 과연 이 나쁜 영향력을 자체 검열로만 맡겨도 되는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밤사이 전남 서남권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밤사이 많은 비로 진도와 완도, 해남에서 모두 57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일시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완도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공공시설 8건과 주택 62채가 물에 잠겼습니다. 모내기를 마친 논 117헥타르도 침수됐고 다도해 해상 등 국립공원 3곳도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진도군 의신면에 168.5mm의 폭우가 쏟아지는 등 전남에는 평균 27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네, 오늘부터 다시 장맛비가 예고된 가운데 부산과 광주를 포함해 남부지방의 산사태 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됐습니다. 산림청은 부산과 경남, 울산, 광주, 전남 등 5개 시도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지역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 경기도 평택시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방향 서평택 IC 부근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2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고를 수습하는 동안 5개 차량이 40여 분 동안 통제되면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5시 50분쯤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조명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지만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가 모두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피격에도 목숨을 건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공식 대선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9살 JD 벤스 상원 의원을 부통령 후보에 앉히며 대세론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워싱턴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The great state of Iowa proudly cast all of its 40 votes for President Donald J. Trump. 아이오와주를 시작으로 실시된 호명 투표에서 각주 대의원 의장들은 트럼프 이름을 잇따라 외쳤습니다. 대의원 과반을 차지해 후보로 확정된 순간에는 마침 플로리다주 대표인 트럼프의 차남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We hereby nominate every single one of them for the greatest president that's ever lived, and that's Donald J. Trump. 트럼프가 공식 대선 후보로 지명된 직후 카메라는 또 다른 주인공을 향했습니다. 트럼프가 SNS를 통해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JD 벤스 상원 의원이 전당대회장에 나타난 겁니다. 강경 보수 성향인 벤스 의원은 올해 39살로 2년 전 상원에 당선된 초선 의원입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흙수저로 자라 자수성가한 인물로 자서전 힐빌리의 노래가 영화로도 만들어져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He knows what it's like to live in poverty, forgotten by Washington politicians. He is dedicated to ensure that no American is ever forgotten again. 피격 사건 이후 트럼프 공세를 삼가던 바이든 대통령은 벤스는 트럼프의 복제 인간이라며 집권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He's a clone of Trump on the issues. A clone of Trump on the issues. So I don't see any difference. 트럼프가 오하이오 출신인 벤스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건 경합주인 러스트벨트를 공략해 대세론을 굳히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 총격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트럼프를 관역 중앙에 놓아야 할 때라고 발언했던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일부 발췌본이 공개된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관역 중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TV 토론 부진 이후 재선 도전 하차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자신이 아니라 상대 후보 공격에 집중할 때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 이후 다시 큰 논쟁을 불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총격 테러 직전에 경찰관까지 출동했는데 왜 용의자를 막지 못했는지 경호 실패를 둘러싸고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측이 쏟아지면서 SNS에선 바이든이 명령했다거나 연출된 자작극이라는 등의 근거 없는 음모론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유신 기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노린 총격 직전
건물 옥상에 기어 올라가 있는 용의자 토머스 매튜 크룩스의 모습입니다. 100여 미터 떨어진 옥상에서 정조준하는 동안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총격 직전 당시 목격자 신고를 받고 현장 경찰관이 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관이 검거를 위해 지붕에 올라가자 용의자가 총구를 겨눴고 잠시 피한 순간 총격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When the eye contact was made, my understanding is the shooter turned towards the officer and the officer dropped his grip and fell to the ground at that point. He said that the shooter then started shooting shortly thereafter. BBC 등 외신들은 경호 실패에 대한 의문과 혼란 속에 SNS 등 온라인에 음모론이 밀려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총격 사건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언급한 SNS 양이 평소보다 17배나 늘어났습니다. 대부분 암살 시도를 규탄하고 미국의 단결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지만 극단적인 음모론도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사전에 보안 강화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소문이 SNS에서 확산하자 비밀 경호국이 거짓말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극우 진영에선 배후에 중국이나 국제단체가 있다거나 바이든 대통령이 총격을 명령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반트럼프 좌파 진영에선 오히려 자작극이란 주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X에선 가짜 암살이나 연출된 총격이라는 해시태그가 유포되고 있습니다. 피격 직후 피를 흘리면서도 주먹을 불끈 들어 올리는 역사에 남을 사진 구도가 지나치게 완벽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AP통신은 당시 현장을 취재한 기자 인터뷰와 당시 상황을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At the moment I heard the shots being fired, I knew that this was a moment in American history that had to be documented. I mean, it's our job as journalists to do this work. 이 같은 음모론이 증폭될 경우 극단주의자들을 자극해 넉 달 남은 미 대선까지 정치적 폭력 행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Let me be very clear, there's no evidence for either of these conspiracy theories, but they reflect the kind of claims that are spreading in this very polarized, emotional climate in the immediate aftermath of the assassination attempt. 극적으로 살아남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양측 모두 비난을 중단하고 통합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당분간 미국 사회 분열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정준입니다. 최근 발생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한 총성은 그가 그동안 총기 소유 제도를 강하게 옹호해왔다는 점에서 아이러니를 보여주었습니다. 살펴볼까요? 이번에 총기 피격이 발생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는 전통적으로 총기 소지의 자유가 보장돼 온 지역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로 나섰던 4년 전 대선에서는 이 지역 친트럼프 성향 단체가 무기 소지와 관련한 수정헌법 2조를 지지한다는 취지로 권총을 휴대한 채 투표소에 가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전당대회가 열리는 위스콘신주도 대표적인 총기 소지 자유가 보장되는 곳입니다. 총격 사건 후 처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라서 특히 전당대회 주변은 경비가 삼엄해졌는데요. 경호 실패 논란을 빚고 있는 비밀 경호국은 자체 사법권에 따라 전당대회가 열리는 구역을 별도로 나눠 입장 시 총기 소지 여부 등을 검문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구역을 벗어나게 되면 주법에 따라 어떤 총이라도 휴대할 수 있는 이른바 오픈 캐리 원칙이 보장됩니다. We will continue to assess the security environment and adapt our security measures as appropriate. The Secret Service is working diligently with the Milwaukee Police Department, as well as all of our federal, state, and local partners to ensure a safe and secure convention for attendees, volunteers, and the city of Milwaukee. Local ordinances in the state of Wisconsin do not supersede state law. Wisconsin is an open carry state, and therefore the city of Milwaukee and no other jurisdiction in this state can supersede that state law. 이번 트럼프 피격 사건으로 그동안 수정헌법 2조를 옹호하면서 지지자 결집을 유도해온 공화당은 입장이 곤혹스럽게 됐는데요. 실제 지난 8일 발표한 정강 정책에서 총기 문제와 관련해 옹호하는 내용을 담은 공화당 입장에서는 바이든 캠프가 만약 이번 총기 규제 강화를 주요 정책 이슈로 삼을 경우 딜레마에 처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총기 규제를 둘러싸고 그동안 양당이 치열한 여론전을 벌여온 만큼 트럼프 캠프와 공화당이 어떤 수위로 총기 규제 이슈에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유세중 피격 사건 이후 첫 거래일 뉴욕 증시 주요 주가 지수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이날 장중 최고 기록을 각각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피격 사건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전망에 트럼프 수혜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총격 사건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에 힘입어 비트코인도 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15일 오후 2시 43분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5.93% 급등한 63,639달러, 우리 돈 8,82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비트코인이 5% 이상 오른 것은 지난 5월 20일 이후 약 2달 만으로 가격은 6만 3천 달러 선을 넘어 6만 4천 달러 선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의 키를 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직 당시 의장으로 선택한 인사인데요. 파월 의장은 미 대선과 관련된 지금의 상황이 금리 인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보선 기자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시인 2012년 미 연준 이사가 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에 현재 자리에 지명됐던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팬데믹에 따른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2020년 5월 금리를 올렸다가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 사건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도 앞으로 2026년까지 정해진 의장 임기를 채울 것이라는 질문에 예스라고 답했습니다. Any thought about staying through all the way through May 2026? You're going to do that? Yes. 미 연준의 가장 중요한 일, 금리 조정도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don't take political considerations into account. We don't put up a political filter on our decisions. 시장이 예상하는 9월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2분기 경제 지표가 확신을 더해준다고 말했습니다. 물가와 실업 수준 등 최근 통계를 보면 인플레이션이 2% 목표 수준으로 둔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I would say we didn't gain any additional confidence in the first quarter, but the three readings in the second quarter, including the one from last week, do add somewhat to confidence. 지난 11일 발표된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률은 3.0%로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또 전월과 비교하면 0.1%가 떨어진 수준으로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하던 2020년 5월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여름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유통업계에서 잇따라 대용량 음료를 내놓고 있는데요. 가파르게 오른 물가 부담에 비슷한 가격이면 양이 더 많은 상품을 찾는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한 편의점에서 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용량이 1240ml로 일반 제품의 2.4배입니다. 말 그대로 초대형인데 가격은 3,000원이 채 안 됩니다. 커피값이 좀 많이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대용량의 커피가 3,000원도 안 하면 제 입장에서는 좀 많이 사 먹을 것 같아요. 편의점 대용량 커피 매출은 갈수록 증가 추세입니다. 올해 상반기 이 편의점의 500ml 이상 커피 음료 매출 증가율은 11.9%로 일반 캔 제품의 3배 수준이었습니다. 고물가 상황이 지속하면서 양이 더 많은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특대형 컵라면이나 더 큰 삼각김밥 등 앞서 출시된 대용량 상품 인기에 힘입어 유통업계가 음료도 대용량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제과점은 여름철을 맞아 기존보다 용량을 50% 늘린 커피를 출시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한 달여 만에 100만 잔 넘게 팔렸습니다. 맥주 캔과 크기가 비슷한 콜라 제품도 등장했습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양을 줄이더라도 가격을 확 낮춘 제품을 원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건 용량이 너무 커서 좀 저에겐 부담스러워가지고 차라리 조금 작은 사이즈로 더 저렴한 상품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대용량 제품이 화제성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선 가격 대비 품질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를 빌리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관련 피해도 증가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은 1,700여 건입니다. 이 가운데 35%가 사고 관련 분쟁이었는데 업체 측이 수리비 등 사고 처리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했다는 불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프로야구 후반기 시작과 함께 찾아온 장마와 폭염에 선수들은 연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모두를 지치게 하는 무더위에 유독 힘을 내는 베테랑 타자들이 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강민호가 힘껏 당겨친 공이 쭉쭉 뻗어 외야 펜스에 꽂힙니다. 부자욱을 거르고 자신을 선택한 두산 배터리를 얼어붙게 한 역전 석점포입니다. 강민호는 7월에 치른 8경기에서 28타수 14안타, 4홈런에 12타점을 쓸어 담았습니다. 타율은 5할, 이 기간 30타석 이상 소화한 타자 중 타율과 홈런 1위입니다. 38살, 그것도 더위에 가장 취약하다는 포수 포지션이 무색해지는 불방망이 행진입니다. 전반기에 못 쳤던 게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아직 좀 지금 성적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를 잊고 뜨거운 타격감을 과시하는 건 강민호뿐만이 아닙니다. 키움 최주환은 최근 11경기에서 안타 16개를 몰아치며 11타점을 수확했고 기아 최영우도 지난 9일 김도영을 거르고 자신을 상대한 LG에 말루포로 응수하며 공포감을 심어줬습니다. 또 LG 우지환도 부상에서 복귀한 뒤 최근 3경기에서 안타 6개, 4타점을 올리며 팀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팀에 많이 도움이 됐어야 되는데 제가 좀 오랜 기간 빠져서 너무 죄송하다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남은 경기 저희가 잘 치러가지고 저희 목표는 똑같이 1등을 하겠습니다. 네. 어느 때보다 치열한 여름 순위 싸움에 베테랑 타자들의 뜨거운 불방망이가 프로야구 팬들의 속을 시원하게 하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지난 밤사이 전남 지방에는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전남 진도에 시간당 최고 100mm 이상, 해남에도 시간당 최고 80mm에 육박하는 집중호우가 기록됐는데요. 7월 기준 관측 이래 가장 강했고 200년에 한 번 발생할 법한 수준입니다. 오늘 낮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추가적인 피해 없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남해안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화순에는 시간당 6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호우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앞으로 서울 등 중부지방도 점차 정체전선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경남 남해안과 수도권, 강원 영서에 많게는 100mm 이상, 그 밖의 지역으로도 최고 6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중부지방은 오늘 밤사이 시간당 3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쏟아지겠습니다. 저지대 침수나 하천 범람 등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하천변 산책로나 지하차도로의 접근은 절대 삼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밤사이 서울 등 수도권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돌면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서쪽 지방 곳곳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 동안에도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하겠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 30도, 대전과 대구는 29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중부지방은 내일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은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현재 남해안을 중심으로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이고 곳곳으로 산사태 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이미 지반이 무척 약해져 있는 만큼 산사태 등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뉴스업 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